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몇 해 전에 저희가 입찰 전에 방송을 한번 했던 물건이 이번 낙찰이 되었어요. 예, 서울 동부지원 2016타경에 6112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현대리버빌 아파트가 6월 4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물건이 여러 가지로 좀 얘기할 만한 게 많아서 저희가 이 물건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앞서 가지고 2016타경에 10348이라고 이 물건이 묘하게 겹쳐요. 개시 결정이 2016년도 8월 중순에 두 물건이 진행됐어요. 대부분의 경매 사건이 아마도 빠르면 6개월, 보통 좀 늦어도 9개월 안에는 보통 진행이 끝나는데 이 물건은 지금 2년 동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 2년 동안에 이게 시세가 올라버린단 말이죠. 특히나 하나는 또 송파예요. 또 하나는 양천이에요. 둘 다 서울에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물건이 2년 동안 진행하면서 굉장히 양상이 좀 뭐랄까 강의용으로 할 만한 얘기가 많아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6타경 10348일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 84제곱미터고 16타경의 6112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예요. 둘 다 2016년도 중순에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감정가가 신정동은 6억 1,400, 여기 풍납동은 5억 3,3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신정동보다 풍납동이 한 8천에서 7천 정도가 오히려 더 쌉니다. 송파구래도. 왜냐면 풍납동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송파 쪽에서 좀 비인기 지역이죠. 좀 빠지는 지역이죠. 옛날에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죠. 풍납동이. 침수.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 예전에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죠. 거기가 좀 외지죠. 좀 예전에 한번 물이 잠겼죠. 네, 그래서 태양철 아닌가 그때. 그래서 여기가 근데 전세는 같았어요. 비슷한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주거임차인들의 전세 가격은 둘 다 3억 8천입니다. 근데 이 물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 전세 전세 들어가던 시절에 대출이 없었던 물건들이 전세 들어가고 나서 대출이나 가압류가 생겨가지고 이제 경매가 진행됐는데 묘하게도 두 선순위 주거임차인이 둘 다 자기가 얼마에 살고 있는지를 법원에 권리신고도 안 하고 배당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안 함으로써 이 살고 있는 주거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것이 공통된 물건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둘 다 중간에 두 번씩 낙찰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인수되는 권리 때문에 불허가 되고 뭐 잔금을 미납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신정동 물건이 5월 23일인가에 3억 3천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인수되는 금액이 3억 8천이니까 실제로 이 물건의 매입 가격은 7억 1천이 돼요. 지금 이거 신정동 물건 제가 시세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7억 한 4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년을 동안 경매하는 사이에 이 아파트 시세가 1억 3천이 오른 거예요. 전세는 3억 8천 그대로지만 시세가 1억 3천이 올랐어요. 서울 송파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4일날 3억 5,3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3억 8천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실제 낙찰가는 7억 3,300이에요. 지금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 2차가 지금 이게 2평수 84제곱미터가 시세가 7억 4천이고 전세가 5억 2천이에요. 그러면 경매 진행하는 2년 동안 아파트 시세가 2억이 올랐어요. 2억. 감정가가 5억 3,300이었는데 2억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돼버렸어요. 감정가가.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주거임차인이 애초에 경매가 접수돼서 현황 조사를 나갔을 때 우리가 이 물건에 경매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보증금을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만약에 이분이
그 접수하러 갔으면 아마 시기가 16년도 가을이었을 거예요. 개시 결정이 8월이니까 현황조사는 한 2, 3개월 안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8월 18일 날 현황조사했어요. 빨리 나갔네요. 개시 결정이 9일인데 그러면은 9일 후에 나갔을 때 그때 만약에 권리신고를 하고 한 17년도 한 가을이나 여기 16년도 가을이나 17년도 초반에 낙찰을 받았더라면 2억 싸게 받았죠. 지금 네, 돈 벌었고 문제는 그게 대출 규제가 없던 시기라 그때 당시에는 여기 80%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대출이 본인이 소득증명만 된다면 그리고 본인이 3억 8천을 배당받을 게 있잖아요. 선순위. 그러면 그 차액만 잔금을 마련하시면 상계 신청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 안 들이고 대출을 받아서 낙찰을 받았더라면 그 일반인들하고 같이 경쟁에 참여해서 조금만 더 썼더라면 아니면 배당 요구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보증금을 얘기를 해줬더라면 이 두 번째 낙찰자 2016년도 6월 5일에 나타난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니까 그 허가 취소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요. 항고 보증금을 걸고 즉시 항고했죠. 네. 이게 그 불허가 시키라는 그거는 항고 보증금이 없는데 불허가 난 거를 허가 난 거를 불허가 시키라는 걸 때는 보증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항고 보증금을 따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걸어야 돼요. 있던 낙찰자를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즉시 안 걸려면 항고 보증금을 더 걸고 변호사 비용을 또 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즉시 항고도 기각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즉시 항고 했어요. 재항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30까지 다 올라간 거죠. 뭐 대법원 갔다 하면 뭐 6개월 훌쩍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찰이 2017년 6월 5일에 된 낙찰자가 대법원까지 가는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이 아파트가 2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은 항고 보증금을 또 현금으로 납부한 게 아니고 보증서로 납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구상권 그걸 받아가니까 납부의 의무는 없네. 그렇죠. 이 항고 보증금은 다시 받아오니까. 네. 근데 이제 낙찰 볼 때 제공한 입찰 보증금이 날라가 몰수되는 거죠. 예. 지금 기록을 보면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납해버리지. 어차피 못 돌려받는 항고 보증금을 가지고 그거 더 돌려받으려고 뭘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해요. 그냥 미납해버리면 그 돈 안 들고. 근데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돈을 살려보려다가 돈이 더 물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얘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첫 번째 낙찰 받은 사람은 불허가가 났는데 왜 네. 두 번째 낙찰 받은 사람은 불허가를 못 냈지? 자, 첫 번째는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게 뭐냐면 항고 보증금 법원에서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항고를 하니까 이 두 번째 낙찰자한테 이 사람은 두 번째 낙찰자는 네가 전에 낙찰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가 그걸 확인하지 않아. 재매각인데 너 왜 확인 안 했어? 그렇지. 그건 재매각 아니지. 이거는 저기 불허가 시키는 매각이죠. 네. 예. 미납된 사건은 아니니까 보증금은 10%였을 거고. 네. 두 번째잖아요. 이 사람. 너가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너 주의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은 진 거죠 지금. 그 보증금은 어느 시점에 알게 됐죠? 정보요 공개했죠? 시점 공개가? 언제냐면 2017년 12월 4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항고하면서 그때야 알게 된 거네요? 네, 예.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너가 탐문 조사를 하든 네 쟁립권 알아내고 못 알아낸 건 입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너 왜 입찰 들어왔고 이거를 허가하라 마라 소송하고 난리냐.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낙찰은 취소시켜 주는데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 그렇죠. 뭐 그 얘기네요. 취소도 아니에요. 그냥 진행해요. 허가 취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해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 거죠. 그 뭐 상처만 남았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미납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달러빚을 내서라도 잔금을 낸 게 어땠을까. 근데 지금 제가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매수가 최고 매수가 신고인에 대한 돈이 보관금이 출금됐다는 기록이 없죠. 출금을 안 하고 지금 경매를 해버렸어요.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이 한 2명 나타났네. 그러면 두 번째 낙찰받으신 분이 만약에 입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3,400 정도가 또 손해났고 변호사 비용에 네. 항고하고 하느라고 마음 졸였을 테고 거의 1년을 막. 예, 1년 마음 졸였을 테고 여기 받아서 1년 예, 여기 살고 있는 선순위 주거 임차인은 본인이 3억 8천을 사고 있다는 거를 얘기 안 해주면서 이 시간이 끄는 사이에 낙찰 아파트 시세가 2억이 올라버린 데다가 두 번째로는 대출 서울이 대출이 4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30%예요. 그러면 무주택이라고 보고 40%가 대출이 덜 나오니까 2017년도 1월에 만약에 낙찰이 됐다면 더 싸게 받고 대출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후에 시세는 2억 오르고 대출은 더 줄어들면 준비해야 되는 현금이 확 늘어난 거지. 줄어든 게. 그리고 이분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물건이 두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줬네요. 예. 큰 상처. 예. 이게 뭐랄까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분은 첫 번째 최저가가 3억 4천일 때 4천만 원 더 썼다는 거는 권리 분석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안 된 거죠.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에 3억 8천 물어주면 뭐 7억 6천인데 시세보다 2천만 원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그냥 치면 되는데 1년 전에는 시세가 그렇게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가에서 조금 더. 네, 그때 감정가에 조금만 더 쓰면 그러면 지금 시세보다 1억 5천, 2억 더 주고 샀는데 하늘이 무너졌지. 네. 그런데다가 이게 또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권리 분석도 실패했고 이거 불허가 왜냐면 이게 또 첫 번째 매각이 아니고 두 번째 매각이니까 앞에 한번 불허가 됐으니 이 사람한테는 또 불리하고 그 불허가 됐던 기록이. 그렇죠. 기록이. 예. 그렇고 이제 이 권리 신고금 배상 요구를 안 한 사람은 낙찰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권리 분석을 어렵게 해서 싸게 해서 받으려다가 오히려 뭐 놓치는 결과가 일어났고 이 물건이 이번에 낙찰될 수밖에 없는 게 그 2016 타경 103481이 5월 23일 날 3억 3천에 낙찰됐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번 차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적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7억 3,300에 낙찰됐으면 시세보다 7천만 원 정도 싸게 받았는데 일단은 현금을 내시고 여기 있는 주거 임차인이 전입을 빼는 시점에는 물건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시세인 7억 4천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경락대출을 반을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내야 되는 돈을 내고 이자 안 내면서 명도할 수 있는 그리고 명도하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큰 찬스.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은 낙찰 잔금을 일단 현금 내시고 여기 있는 주거임차인 3억 8천이신 분이 이사 가실 때 전입 뺄 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맞교환 식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일반 물건 낙찰 받으신 거하고 거의 같은 결과가 특수물건이지만 어차피 대출을 반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뭐 신탁대출까지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제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한번 또 머리를 돌려보자면 잔금만 내고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가 안 돼서 그렇지. 그쵸? 그렇죠. 그러면 잔금 안 내고 잔금 내고 등기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 사람 이사 갈 때 맞춰가지고 신탁대출 받으면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어디서 좀 이렇게 융통하거나 보증금 10% 먼저 내주고 전입 빼기 전에는 뭐 어차피 못 주거든요. 뭐 이사가게 10% 달라고 뭐 전입을 안 뺐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서로 이제 법 대 법이에요. 이 주거임차인 명도 방식은. 이 명도는 이제 동시 맞교환밖에는 답이 없어요.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철저한 동시행. 뭐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는 건. 그런데 일반 부동산에서 가능한 이거는 그런 10% 보증금 3,800 주고 전입을 안 빼면 그때부터 뭐 또 답 안 나오니까. 서로 이거는 맞교환이에요. 예, 그러면 동시이행 원칙인 방식으로 하되 등기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잔금만 납부하고 어차피 인동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경락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찰 일단 잔금 내고 등기는 3개월 후에 하든 6개월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등기 안 하면 그 취등록세 어떻게 되나?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재산세는 6월 말 기준. 6월 말 기준이고 10월 말 기준이고 그러니까 10월 초 기준이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나올 거 아니야 재산세로. 나오죠. 등기 안 했으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전소지한테 납부가 되겠지. 예. 그러니까 뭐로 등기를 하냐 좀 기다렸다가 아니지. 지금 어차피 6월 말이니까 재산세 납부는 5월 말이잖아요. 6월 1일 날 기준. 6월 1일 기준이면은 그거는 재산세는 아니고 그러면 이자 안 나가죠. 만약에 현금을 다 납부했다면 그 명도하는 사이에 이자 내잖아요. 이자 안 나가죠. 일단은 버티다가 자기가 잘만 협상한다면 어차피 10% 주고 안 되고 이거는 짐 빼고 전입 빼야 그 자리에서 돈 주고 받기니까. 근데 그 10%는 일반 부동산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경매에서 10% 보증금 먼저 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무기는 전입을 안 빼는 건데. 돈 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서로 자기는 전입이고 이 사람은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낙찰자는 그 전세 보증금을 공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대출 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야 되면 그게 안 되지. 그건 또 아픔이 있네. 네, 대출은 반드시 이 전입이 빠진 다음에만 실행되니까 신청을 미리 해놓고 왜 우리가 낙찰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고 앉았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에는 경락 대출이 제일 대출이 잘 나오니까 경락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 안 하고 어떻게 한번 부딪혀보고 이빨도 안 들어간다 하면 그때 뭐 이전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작전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예.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큰 아픔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전세 임차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물건을 자기가 낙찰을 받으려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베베 꼬이 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베 꼬인 것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다 치유가 가능한 예. 거예요. 이 정도면 물어주고도 금액이 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 그 물건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 이게 만약에 여기 안 있고 뭐 경상북도나 이런 데 있었다면 뭐 지금 받아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는 각 단계 급등하게 오르는 서울 강남 3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면적 84제곱미터에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전세가 뭐 5억 2천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이 전세 임차인 이분은 누가 옆에서 코치를 했을 텐데 이 코치를 좀 불완전하게 한 거예요. 제가 만약 두 번째 낙찰자가 이렇게까지 항거하고 이렇게 할 줄 몰랐겠지. 이거에 대해서 주거임차인이 뭐 하라 마라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어왔어야죠. 이 정도 금액에서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왔을 수도 있지. 낙찰자가 이 사람 둘 중에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공동 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들어온 거죠. 뭐 하여튼 물건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분도 권리분석 진짜 잘못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 받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받았더라면 처리할 수 있었던.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썼을 때 차라리 변호사를 쓰지 말고 차라리 컨설팅에서는 경매를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돈이 근데 없다면. 이게 지금 17년 6월 달에 그때는 이렇게까지 오르기 전 이게 지금 단기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더라도 만약에 뭐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 캐피탈 자금이라도 갖다 쓰고 잔금 내고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자기 보증금을 최소한 안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분은 어찌됐든 멘토가 굉장히 뭐 어차피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양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 보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멘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게 지금 이 물건이 많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번 불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나 잔금 미납한 사건은 더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특수물건은 대출 안 나온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수물건을 대출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빨리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어떤 그 특수물건들이
이제 많은 고수익을 또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매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발품을 팔아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는 일반 매매나 경매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권리 분석을 할 줄 아는 거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경매를 반드시 배우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나보다 경매를 많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꼭 지인으로 물어봐야 돼. 고만고만한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물어봐가지고 이런 네, 저희가 결과가 나오니까 멘토링을 해드리는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구간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연락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